한 청년이 수년치 세경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나오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과부를 보쌈에 오게 되는데요. 보쌈에 온 첫날 밤, 과연 청년과 과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용석이라는 덩치 큰 사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바보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용석이 진짜로 지능이 모자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을 속일 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허허 웃어 넘길 만큼 심성이 기가 막히게 착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힘은 장사라서 혼자서 황소 3마리 몫의 일을 거뜬히 해내지만 그 힘을 남을 때리거나 겁주는 데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순박하고 여린 청년이었습니다. 용석은 얼마 전까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영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최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지독한 구두쇠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노인이었습니다. 용석이 3년 동안 뼈 빠지게 소처럼 일했지만 최영감은 세경을 죽이는커녕 요상한 셈법을 들이밀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하루에 먹어 치우는 밥이 고봉으로 3그릇이다. 거기다 내가 자는 행랑채 구들장 데우느라 들어간 장작이 몇이개며 내가 입고 있는 그 낡은 옷도 다 내 돈으로 해준 것 아니냐. 내 놈이 일한 품삯보다 먹고 자고 쓴 돈이 훨씬 많으니 오히려 내가 내게 돈을 뱉어내야 할 판이다. 하지만 내 특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동안의 빚은 탕감해 줄 테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용석은 두 눈을 끔벅이며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없이 일했는데 단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은 너무하십니다. 영감님 셈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영감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수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몽둥이를 든 채 팔뚝에 굵은 핏대를 세운 험악한 사내들이 용석을 둥그렇게 에워싸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영감님께서 하늘 같은 은혜를 베풀어 빚을 없애주셨는데 어디서 감히 말댔구요? 뼈도 못 추리기 전에 당장 짐 싸서 꺼지지 못해. 아무리 힘이 장사인 용석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과 몽둥이를 든 채 주먹 다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착한 용석은 결국 험악한 수아들의 거친 압박에 떠밀려 입고 있던 낡은 옷까지 몇 벌을 싼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든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밀려난 용석은 인적 드문 산 밑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비록 매일 거친 꽁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만 째째하고 잔소리 심한 최영감 밑에 있을 때보다 몸과 마음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억울하게 떼인 3년치 세경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곤 했지만 지나간 일은 빨리 잊는 것이 용석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팔러 장터에 나갔던 용석은 국밥집 평상에 앉아 밥을 먹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끔찍한 소문 들었어. 저기 아랫마을 김서방네 과부 말이야. 내일 모레 그 늙은 최영감 댁으로 들어간다는구먼. 아니, 그 얌전하고 젊고 아까운 새댁이 왜 그 지독한 영감탱이네 하녀로 들어간대? 무슨 죗값을 치른다고 거길까? 하녀가 아니라 첩으로 들어간대.
그 시어머니라는 노친네가 투전판에서 노름빚을 잔뜩 졌는데 최 영감이 백냥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나뿐인 며느리를 홀라당 팔아넘겼다는 거야.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그 생지옥 같은 집구석에 들어가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매일 구박만 받다가 젊은 사람이 석 달도 못 가 피가 말라 죽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그 끔찍한 말을 들은 용석은 들고 있던 국밥 숟가락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 영감 댁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쉰내 나는 밥 한 덩이 주면서 험악한 수하들을 시켜 밤낮 없이 감시하고 부려먹는 무서운 생지옥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덩치 크고 힘센 사내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든 밀려나온 그 무서운 곳에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냘픈 과부가 팔려간다는 사실을 용석은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지. 절대로 안 되고 말고. 그 착하고 얌전하다는 과부가 그 구두쇠 영감한테 가면 뼈도 못 추릴 텐데. 누구든 그 부잣집에 들어가면 평생 끔찍하게 불행해질 것이 뻔해. 내가 비록 쫓겨난 머슴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나무꾼이지만 눈 뜨고 애먼 사람 죽어가는 꼴을 뻔히 볼 수는 없지. 용석은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덮고 자던 가장 크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어 먼지를 탁탁 털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최 영감 댁으로 넘어가기로 한 바로 전날 밤, 용석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아랫마을 과부의 집으로 조심조심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달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과부의 집 얕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용석은 안방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내일이면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영감에게 팔려가야 하는 과부의 서러운 흐느낌 소리가 애처롭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그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누구? 과부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용석은 번개처럼 들고 온 커다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이불 보쌈을 훌쩍 어깨에 둘러매고는 작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하려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니 제발 소리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용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어깨에 맨 두꺼운 보쌈 안에서 과부가 발버둥을 치며 주먹으로 용석의 등을 퍽퍽 때렸지만 워낙 힘이 장사인 용석에게는 모기장 밖에서 모기가 부딪히는 것만큼이나 아무런 타격도 없었습니다. 용석은 오로지 이 불쌍한 여인을 무서운 생지옥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어두운 산길을 단숨에 뛰어올라 자신의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이불 보쌈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내려놓은 용석은 재빨리 뒤로 물러나 방문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불이 크게 들썩이더니 머리칼이 이리저리 헝클어지고 눈물범벅이 된 과부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과부의 동그란 눈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환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김에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딱딱하고 무거운 나무 베개, 즉 목침을 두 손으로 번쩍 집어들고 용석을 향해 무섭게 겨누었습니다. 이 몹쓸 놈, 내가 밤길을 설치는 산적이냐,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돈을 더 받아내려고 사람을 시켜 보낸 왈패냐, 당장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무거운 나무 베개를 던져서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용석은 화들짝 놀라 두 손을 휘휘 내저으며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발 그 무겁고 딱딱한 베개는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 아주머니 가녀린 손목 다치십니다. 저는 저기 고개 너머 장터의 산에서 캔 나무를 내다 파는 용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 지독하고 무서운 최영감 댁에서 머슴을 살다 쫓겨난 사람이지요. 과부는 나무 베개를 높이 쳐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최영감? 내가 내일 팔려가기로 한 바로 그 집 머슴이었다고. 그런데 대체 왜 나를 이 한밤중에 이 깊은 산속까지 보쌈을 해서 납치해 온 것이냐? 용석은 진심을 가득 담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꼬박 3년을 머슴살이해서 아주 잘 아는데 최영감은 사람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야차 같은 양반입니다. 험악한 몽둥이를 든 수아들을 마당에 풀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밤낮 없이 감시하고 뼈까지 쥐어짜는 무서운 곳이지요. 아주머니께서 백냥이라는 빚 때문에 그 무서운 집 첩으로 들어가신다는 끔찍한 소문을 오늘 장터 국밥집에서 들었는데 도저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가시면 정말로 평생 매만 맞으며 끔찍하게 불행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살려보려고 이 무례하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석의 절절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과부의 눈동자가 갈대처럼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해치거나 몹쓸 짓을 하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냐? 아이고, 당연하지요. 제가 어찌 하늘을 우러러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아주머니를 최영감의 무서운 소나귀에서 빼내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빚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아주머니께서 가고 싶으신 곳으로 자유롭게 떠나십시오. 혹시라도 뒤쫓아오는 수아들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 한 몸 바쳐서 다 막아내겠습니다. 빚에 눈이 먼 시어머니도 늙고 탐욕스러운 최영감도 절대 찾지 못할 아주 먼 곳으로 가셔서 부디 몸 건강히 편안하게 사십시오. 용석의 꾸밈 없이 진심 어린 목소리와 송아지처럼 맑고 순박한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본 과부는 그제야 잔뜩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나무 베개를 방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요동치며 쿵쾅거리던 가슴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과부의 예쁜 입술 사이로 어이없다는 듯한 허탈한 헛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편안하게 가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허탈하구나. 과부된 신세에 가고 싶은 곳이 이 넓은 천지에 어디 있으며 두 팔 벌려 반겨줄 곳은 또 어디 있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면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머리채를 잡혀 쫓겨날 것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길거리로 나가면 거친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하다. 나를 친딸처럼 아끼고 챙겨준다던 시어머니는 도박판에서 진 빚에 눈이 멀어 나를 늙은이의 첩으로 백냥에 팔아버렸다. 내 발로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다.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말하던 과부의 치맛자락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글픈 모습을 본 용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커다란 손으로 자신의 뒷머리만 벅벅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거기까지는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머니가 그 무서운 부잣집에 가시는 것만 몸으로 막아내면
모든 일이 다 좋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으로 한치 앞도 못 보는 미련하고 머리 나쁜 놈입니다.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자기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덩치 큰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던 과부는 치맛자락으로 슬며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비록 사내의 옷차림은 여기저기 기워 입어 남루하고 집은 바람 겨우 막는 비좁은 오두막이었지만 방바닥은 장작을 떼서 따뜻했고 사내의 마음씨는 험악한 겉모습과 다르게 무척이나 섬세하고 봄볕처럼 포근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낯선 여인의 목숨을 구하려 한 이 순박하고 바보 같은 사내의 모습에 과부의 마음 속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서러움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과부가 이리저리 흩어진 머리칼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꼿꼿하게 자세를 고쳐 앉고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용석이라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바보 머슴 용석이라고 부르지요. 아무리 바보라도 한밤중에 연약한 여인을 보쌈까지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사내답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다짜고짜 한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어 데려와 놓고 이제 와서 갈 데 없는 사람 보고 험한 길거리로 알아서 나가라는 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잔인한 처사다. 용석은 생각지도 못한 과부의 말에 깜짝 놀라 호두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책임이라니요. 저는 가진 돈 한 푼도 없고 매일 험한 산에서 나무나 해다 장터에 파는 찢어지게 가난한 놈인데요. 저 같은 무식한 놈팽이 옆에 계속 계시면 보리밥만 먹으며 평생 고생만 하실 겁니다. 과부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달빛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서운 최영감네 가서 매일 매 맞으며 굶어 죽는 것보다야 마음 편한 여기서 보리밥 먹으며 고생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느냐. 내가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해오면 나는 부지런히 따뜻한 밥을 짓고 내가 입은 그 해진 옷을 곱게 꿰매주마. 그러면 우리 둘 다 서로 억울하게 손해볼 것 없는 훌륭한 장사 아니냐? 내 제안이 정 싫다면 지금 당장 나를 산짐승들 밥이 되게 저 캄캄한 문 밖으로 내쫓거라. 당돌하고 거침없는 과부의 말에 용석의 커다란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주머니를 쫓아낸단 말입니까? 정 갈 곳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제비집 같은 이 누추한 곳이라도 정말로 괜찮으시다면 아주머니 마음이 편해지실 때까지 언제까지고 계속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용석이 손을 내저으며 허둥지둥 대답하자 과부는 그제야 소리 내어 까르르 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집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아주 맑고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바깥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멀리 걷히고 둥근 보름달 빛이 오두막의 작은 창호를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씨 따뜻한 덩치 큰 사내와 갈 곳 없는 당돌한 과부. 두 사람의 기막히고도 유쾌한 동거가 막 시작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오두막의 낡은 문풍지를 뚫고 방 안을 환하게 비출 무렵 용석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냄새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가운 방바닥에서 빈속을 맹물로 달래며 산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편에 있는 낡은 아궁이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치맛자락을 질끈 묶은 채 보글보글 끓는 맑은 된장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찌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험한 일은 제가 해야 하는데 왜 마님께서 직접 불을 지피고 손에 물을 묻히십니까? 용석이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뛰어나오자 과부는 국자를 내려놓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슴살이 하던 버릇은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마님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바깥 일은 힘이 장사인 분이 하시고 집안일은 제가 하기로 어젯밤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세수하고 오십시오. 아침상 차려 놓겠습니다. 그래도 제 입에 밴 습관이라 마님이라는 호칭이 제일 편합니다요. 허락해 주십시오. 소박한 꽁보리밥에 산나물 무침이 전부였지만 용석의 입에는 세상 어떤 잔치상보다 꿀맛 같았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용석이 산에 갈채비를 하려 지게를 짊어지려는데 마당 구석의 돌무더기 사이에서 스르륵 거리는 섬뜩한 소리가 났습니다. 팔뚝만한 굵은 뱀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황소 3마리 몫을 거뜬히 해내는 덩치의 용석이었지만 워낙 여리고 겁이 많은 탓에 뱀을 보자마자 지게를 내팽개치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마님 얼른 방으로 피하십시오. 독사입니다. 독사 저런 것에 물리면 당장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과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부뚜막 옆에 기대어 있던 끝이 갈라진 긴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조심조심 다가가 뱀의 머리통 바로 밑을 나뭇가지로 콱 눌러버렸습니다. 뱀이 몸을 비틀며 거칠게 발버둥을 쳤지만 과부는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게 뱀의 목덜미를 2 손가락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분이 어찌 이런 작은 뱀을 이리 무서워하십니까? 가만 보니 이 산 주변에 바위와 풀숲이 많아서 뱀이 참 많이 나올 것 같군요. 아주 잘 됐습니다. 용석은 멀찍이 떨어져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자, 잘 되다니요. 그 징그럽고 무서운 것을 어쩌시려고 그리 꽉 쥐고 계십니까? 장터에 가면 땅꾼들이 이런 굵은 뱀을 아주 비싼 값에 쳐서 사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귀하고 돈 되는 것을 그냥 버리거나 도망가게 둘 수 있습니까? 쌀이 며칠치는 넉넉히 나올 텐데 말입니다. 어서 두껍고 튼튼한 자루 하나 챙겨오세요. 단단히 묶어서 장터에 내다 팝시다. 용석은 뱀을 맨손으로 척척 잡아내는 과부의 영리함과 대담함에 입을 떡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얼른 자루를 가져와 뱀을 담은 용석은 문득 마당을 딛고 있는 과부의 치맛자락 아래로 흙투성이가 된 하얀 맨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 어젯밤 제가 이불째로 정신없이 둘러엎고 뛰는 바람에 마님의 신발을 그 집에 다 두고 왔군요. 어쩐지 아까부터 맨발이시더라니. 제가 참으로 미련합니다. 이 거친 흙바닥과 돌멩이를 계속 딛게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오늘 산에서 나무도 많이 하고 이 뱀도 땅꾼에게 비싸게 팔아서 세상에서 제일 고운 신발을 하나 사오겠습니다. 용석은 뱀이 든 자루와 지게를 메고 씩씩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도끼질을 하니 반나절도 안 되어 질 좋은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장터로 내려간 용석은 나무를 좋은 값에 팔고 곧장 뱀을 사는 땅꾼을 찾아가 흥정 끝에 아주 두둑한 돈을 받았습니다. 주머니가 묵직해진 용석은 신발 가게와 박물장수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예쁜 붉은색 꽃신 한 켤레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향긋한 동백기름 한 병을 샀습니다. 해질녘 오두막으로 돌아온 용석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과부에게
등 뒤에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님 신발을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장터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여인네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단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누추한 산속에 계시더라도 그 고운 자태는 잃지 마시라고 제가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본 과부는 새하얀 버선과 붉은 꽃신을 가슴에 품고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는 그 순박하고 다정한 마음에 감동한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아끼며 잘 신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앉아서 벌어오는 밥만 축낼 수는 없습니다. 내일 장터에 가실 때 남은 돈이 있다면 붉은색과 푸른색 명주실 한 타래와 깨끗한 천을 조금만 사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바느질과 자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용석이 사다 준 실과 바늘을 받은 과부는 하루 종일 오두막 툇마루에 앉아 정성껏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 위를 춤추듯 지나갈 때마다 밋밋했던 천 위에는 붉은 모란꽃이 활짝 피어나고 푸른 잎사귀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과부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예쁜 향주머니와 물건을 싸는 고운 보자기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용석은 과부가 만든 자수 주머니들을 품에 안고 장터의 비단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용석이 내민 물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험악하게 생긴 나무꾼아, 이 귀한 것을 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자수 솜씨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아주 비싼 값에 사겠으니 매주 물건을 가져오너라. 용석은 그 돈으로 고기를 듬뿍 사고 마님이 부탁한 더 많은 명주실까지 사서 싱글벙글 웃으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산속에 처박혀 살던 어수룩한 용석이가 매일 장터에 내려와 동백기름이며 고운 명주실을 사들이고 엄청난 솜씨의 자수 물건을 내다 팔자 이상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저 산 밑에 사는 용석이 말이야.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내 말이 그 말일세. 그 곰탱이 같은 놈이 기가 막힌 자수 주머니를 팔고 고기를 사 가더라니까. 구미호가 도수를 부려서 만든 게 분명해. 넋이 나가서 허구한 날 여인네 물건만 사 들고 산을 올라가잖아. 용석은 구미호 운운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저 껄껄 웃으며 넘겼습니다. 허허, 우리 집에 계신 마님이 구미호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아름다우시지. 한편 아랫마을 과부의 집에서는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최 영감댁 수아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친네가 감히 최 영감님을 속여? 당장 며느리를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수아들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흙바닥을 구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시오. 나도 그 망할 년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오. 거짓말 마라. 100냥이라는 큰 돈을 날름 집어삼키고는 며느리를 빼돌린 게 분명해. 영감님께서 사흘에 말미를 주셨다. 그 안에 며느리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갚아준 노름빛 100냥을 고스란히 토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 버리고 너는 관아에 넘길 것이다. 수아들이 으름장을 놓고 떠나자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얌전한 년이 도대체 밤사이에 어디로 증발했단 말이냐. 당장 내일 모레까지
백냥을 어떻게 구해?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웃집을 기웃거리고 장터 구석구석을 쏘다녔지만 과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이 뒤집힌 채 빚돈을 마련할 궁리만 하던 시어머니는 우연히 장터 비단 가게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가판대에 진열된 수많은 비단 주머니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멈췄습니다. 잠깐. 이 모란 꽃 잎사귀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간 모양새. 이건 분명 내 집에서 도망친 며느리년의 자수 솜씨다. 시어머니는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 주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보시오, 가게 주인장. 이 주머니를 대체 어떤 놈이 팔고 간 것이오. 비단 가게 주인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늙은 노파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고개 넘어 산 밑에 오두막 짓고 사는 덩치 큰 나무꾼 용석이가 가져온 것이오. 구미호랑 살림을 차렸다고 소문이 파다한 그 친구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옳다구나. 최 영감 댁에서 쫓겨났다던 그 미련한 곰탱이 놈이 내 며느리를 훔쳐갔단 말이지. 내 당장 최 영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년의 머리채를 끌고 와서라도 매백냥을 다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시어머니는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헐레벌떡 고을 제1의 부자 최 영감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와 용석의 평화롭던 산속 오두막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평화롭고 달콤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기분 좋게 장작을 패던 용석과 툇마루에 앉아 고운 자수를 놓던 과부는 갑작스럽고 요란한 발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산새 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산길을 뚫고 몽둥이를 든 험악한 수아들을 잔뜩 거느린 최 영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고연 놈, 감히 내 집에서 쫓겨난 머슴 주제에 내가 돈 100냥을 주고 산 내 사람을 보쌈에 가다니 내 놈이 정녕 명줄이 길기를 포기한 것이냐. 최 영감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짚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었습니다. 수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오두막을 부술 듯 일제히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덩치만 컸지 겁이 많아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용석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과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석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최 영감 앞을 산처럼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영감님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셈법이 아주 다릅니다. 이 마님께서 영감님이 돈 주고 산 영감님 사람이라고 치면 제가 그동안 이분을 제 집에서 먹이고 재운 값을 영감님께서 치르셔야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최 영감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 귀를 뀌었습니다. 뭐라,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바보 놈이 이제는 말대꾸까지 꼬박꼬박 하는구나. 내가 납치해 간 내 사람을 두고 내가 왜 내 놈에게 방값과 밥값을 준단 말이냐. 용석은 소뚜껑만 한 커다란 손을 쫙 펴 보이며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따져 물었습니다. 영감님께서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실 때 하신 셈법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영감님 사람인 이 마님께서 제 집에서 먹은 고봉밥이 며칠치이며 이분이 주무시는 따뜻한 방을 데우느라 제가 산에서 해온 장작이 도대체 몇 지게입니까? 그 모든 값을 다 빼고 나면 오히려 영감님께서 저에게 100냥을 더 얹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정 억울하시면 제가 영감님 댁에서 꼬박 3,
년 동안 밤낮 없이 소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도 단 한 푼도 못 받은 제3년치 세경부터 지금 당장 제대로 셈을 해주시지요. 자기가 만든 억지 셈법에 자기가 당착에 빠진 최영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부려먹던 바보 머슴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받아치자 아무런 말도 이어나가지 못하고 수염만 파르르 떨며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용석의 넓은 등 뒤에 숨어있던 과부가 당당하게 걸어 나와 최영감을 똑바로 노려보며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의 셈법이 이리 다르니 정 억울하고 분하시다면 지금 당장 고을 원님을 모시고 관아에 가서 제대로 셈을 해볼까요?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돈 주고 사고판 끔찍한 죄상과 지금까지 수십 명의 힘없는 사람들을 공짜로 부려먹고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슬 가로챈 점을 낱낱이 고발하여 누가 옳은지 법으로 명백히 밝혀보지요. 관아와 고발이라는 단어가 과부의 입에서 나오자 최영감의 기세가 한풀 꺾이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뒤가 구린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해둔 터라 정말로 관아에 끌려가 원님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백냥이 아니라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젠장 골치 아프게 관아에 고발당해 일을 크게 만드느니 차라리 잃어버린 백냥은 며느리를 팔아넘긴 그 노친네를 찾아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받아내는 것이 낫겠다. 최영감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마치고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내 다시는 너희들 얼굴을 보지 않을 테니 평생 이 깊은 산 속에서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져라. 당장 돌아가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최영감은 수하들을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꽁지가 빠지게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최영감이 사라진 후 용석은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며 과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마님의 그 차분하고 똑 부러지는 말솜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요. 과부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마주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뒤에 산처럼 든든하게 버텨주는 용석이 있어서 제가 겁 없이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용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 참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았고 과부는 용석이 벌어온 돈으로 비단과 명주실을 사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자수를 놓았습니다. 비록 아직 기와집을 짓거나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작은 오두막에 구들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쌀독을 채워나가는 재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던 용석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누추한 곳으로 보쌈해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님을 생지옥에서 구하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마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부는 놀란 눈으로 용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배운 것 없고 험하게 생긴 머슴 출신이지만 평생 마님의 고운 발에 흙 한 줌 안 묻히고 예쁜 꽃신만 신겨드리며 살겠습니다. 저와 평생 백년해로 해 주시겠습니까? 과부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집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저를 보쌈해 오던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평생 웃으며 잘 살아봅시다. 산새들이 축가를 부르듯 지저귀는 달 밝은 밤, 서로의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확인한 두 사람은 두 손을 꽉 마주 잡은 채 오래도록 환하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산속 오두막 앞마당을 포근하게 감싸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임자, 제가 오늘 장터에서 아주 실한 고등어를 2마리나 사왔습니다요.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지게를 내려놓으며 해맑게 웃는 용석을 보며 새댁도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도 넉넉히 해두었으니 어서 손 씻고 오십시오. 두 사람이 툇마루에 마주 앉아 막꿀맛 같은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웬 넉마를 걸친 거지 노파 하나가 마당으로 불쑥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새까만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노파는 평상 위에 차려진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보자마자 침을 꿀꺽 삼키며 두 눈을 번쩍 빛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장터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고개 넘어 사는 덩치 큰 나무꾼이 꼬리 9 달린 구미호한테 홀려서 넋이 나갔다더니 그 구미호가 둔갑한 게 아니라 바로 너였구나. 내가 최영감 댁에서 도망치더니 아주 복덩이를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거지 노파의 목소리를 들은 새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노른빛 백냥의 하나뿐인 며느리를 팔아넘겼던 바로 그 뻔뻔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용석은 깜짝 놀라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새댁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웬 거지 할멈이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 큰 소리를 치십니까? 시어머니는 용석의 커다란 덩치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마루 위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거지 할멈이라니, 내가 바로 이 아이의 시어머니다. 최영감 그 지독한 늙은이가 도망친 내년 대신 백냥을 돌려달라며 험악한 수아들을 이끌고 와서는 내 집과 세간살이를 모조리 다 빼앗아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 며칠을 굶으며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마침 잘 되었다. 너희 둘이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모은다니. 이제 며느리인 내가 나를 이 따뜻한 안방에 모시고 잠시 새끼 쌀밥에 고기 반찬을 내오너라. 덩치 큰 자네도 이제 내 며느리와 혼인을 하여 한 식구가 되었으니 나를 친어머니 모시듯 아주 깍듯하게 모셔야 할 것이야. 자신을 돈 받고 팔아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라는 말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용석조차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용석이 나서서 노파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려던 찰나 새댁이 용석의 옷깃을 살짝 잡아 끌며 조용히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붓두막 옆에 세워두었던 튼튼한 쌀이 빗자루를 거꾸로 고쳐 잡고는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길바닥에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군요. 저희 집에 오셨으니 당연히 정성껏 잘 모셔야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이곳은 인적이 드문 험한 산속이라 바위와 풀숲이 많아서 아주 징그럽고 무서운 독사가 득실득실합니다. 예전에도 사람 팔뚝만 한 뱀이 앞마당을 기어다녀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는데 뱀이라면 기겁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이 무서운 산속에서 며칠이나 버티실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침을 튀기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뱀 따위가 무서울 소냐. 잔말 말고 당장 그 상 위에 있는 고등어구이나 이리 가져오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댁이 갑자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리며 시어머니의 발밑을 다급하게 가리켰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방금 어머니 치마 속으로 무지하게 굵고 시뻘건 뱀 한 마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뱀, 내 치마 속으로 무서운 뱀이 들어와. 아이고 사람 살려.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펄쩍펄쩍 뛰며 낡은 치맛자락을 부여잡자 새댁은 기다렸다는 듯 꽉 쥐고 있던 쌀이 빗자루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 움직이시면 물립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빗자루로 때려서 그 징그러운 독사를 단숨에 때려잡겠습니다. 얍, 얍. 태댁의 빗자루가 허공을 매섭게 가르며 시어머니의 엉덩이와 등짝을 거침없이 내리쳤습니다. 빗자루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크게 메아리칠 정도로 아주 맵고 매서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사람 잡겠다. 내 엉덩이 다 터진다. 뱀이 빠져나간 것 같으니 제발 그만 때려라. 시어머니가 눈물을 찔끔 흘리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지만 새댁은 빗자루를 거두기는커녕 더욱 매섭게 휘둘렀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제 두 눈에는 어머니 치마폭에 찰싹 붙어있는 뱀의 긴 꼬리가 똑똑히 보입니다. 저 징그러운 독사에 물리시면 어머니 당장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쫓아내 드리겠습니다. 얍. 태댁은 빗자루를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며 시어머니의 엉덩이와 허리춤을 쉴 새 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동안 끔찍한 시집살이를 하며 겪었던 서러움과 눈물, 그리고 자신을 늙은 영감탱이에게 돈 100냥의 첩으로 팔아넘긴 짐승 같은 행동에 대한 분노를 모조리 빗자루 끝에 담아 사정없이 찜질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년아 제발 그만해라. 뱀 없다. 내 치마에 뱀 다 도망갔다. 시어머니는 결국 욱신거리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 대문 밖으로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빗자루를 치켜든 채 시어머니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아직 뱀이 어머니 다리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요. 거기 서십시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다시는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제발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낡은 집신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혼비백산하여 비탈진 산길을 정신없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새댁은 숨을 헉헉거리면서도 산길 아래까지 끝까지 쫓아가며 시어머니의 등짝에 빗자루를 힘껏 내리꽂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산 아래로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그 통쾌하고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용석은 참았던 웃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배를 잡고 마당에 주저앉을 정도로 껄껄 웃어댔습니다. 산 아래까지 쫓아갔다 돌아온 새댁도 가쁜 숨을 헐떡이며 빗자루를 마당에 툭 내동댕이 치고는 용석을 보며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환하게 마주 웃었습니다. 임자 참으로 대단하십니다요. 제가 직접 나서서 험하게 힘을 쓸 필요도 없이 빗자루 하나로 그 뻔뻔한 노인네를 시원하게 쫓아내시다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찌 치마 속에 뱀이 들어갔다는 기발한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새댁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서도 자기 몸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아끼는 분이라 독사라는 말 한마디면 쉽리 밖으로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제 뒤에 산처럼 든든하게 버텨주는 서방님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자, 불청객도 아주 시원하게 쫓아냈으니 이제 밥이나 마저 먹읍시다. 예, 제가 아주 맛나게 구워진 고등어 가시를 싹 발라서 임자 숟가락에 큼지막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요. 용석과 새댁은 다시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하얀 쌀밥과 국을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마지막 골칫거리마저 시원하게 털어내버린 두 사람의 따뜻한 식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하고 다정한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용석과 새댁이 그 뻔뻔한 시어머니를 빗자루로 시원하게 쫓아낸 지도 어느덧 훌쩍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땀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튼튼한 참나무와 고운 비단 주머니는 장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인기 있고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용석은 무거운 지게 대신 커다란 수레를 끌고 다녔고 두 사람은 산 아래 양지 바른 터에 작고 예쁜 기와집도 지어 번듯하고 따뜻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어느 장날 부부는 다정하게 수레를 끌고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모두 좋은 값에 넉넉히 넘기고 두 사람은 단골 국밥집 평상에 마주 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평상에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마을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두 사람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네들 그 기가 막힌 소식 들었는가? 고을에서 제일 가던 부자, 그 지독하고 악독한 최영감이 아주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구먼. 아이고, 참말인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 영감탱이가 망하다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쑥 내려가는 기분일세. 대체 어쩌다 그리 되었단 말인가? 얼마 전에 우리 고을에 새로 부임하신 원님이 아주 호랑이처럼 무섭고 올곧은 분 아니신가? 최영감네 험악한 수하들이 장터에서 힘없는 상인들을 상대로 억지 빚을 받아내며 주먹질을 하다가 마침 장터를 돌던 원님 행차에 딱 걸린 게지. 원님이 그놈들을 관하로 몽땅 잡아다 문초를 하니 그동안 최영감이 뒤에서 저지른 온갖 더럽고 끔찍한 악행들이 줄줄이 다 튀어나온 거야. 용석은 국밥을 입에 넣다 말고 토끼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새댁 역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품삯을 안 주고 쫓아낸 건 기본이고 가난한 집 과부들을 돈 100냥으로 사서 첩으로 삼으려 한 짓이 나라의 법을 어긴 아주 무거운 죄라고 원님이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리셨다네. 결국 최영감은 곤장을 수십 대나 맞고 엉덩이가 다 터진 채 감옥에 갇혔고 그 많던 집과 재산은 관아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여서 그동안 억울하게 뺏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구먼. 지금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오갈 데 없는 알거지가 되어서 장터 구석에서 구걸이나 하는 신세라네. 예전에 하도 사람들에게 독하게 굴어서 동네 개도 짖고 아무도 밥 한 술 적선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참으로 고소하고 통쾌한 일이로세. 참, 그러고 보니 그 100냥의 자기 며느리를 홀라당 팔아넘겼다던 그 미친 노파는 어찌 되었는가. 아, 그 노름에 빠진 할멈 말인가.
최 영감에게 집이랑 세간살이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어 쫓겨나더니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투전판 주변을 기웃거리며 남의 돈주머니를 훔치려다 들켜서 아주 먼 타지방으로 매를 맞고 쫓겨났다네.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절뚝거리고 떠났다는데 아마 길가에서 굶어 죽지 않았으면 다행일게야.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용석은 커다란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새댁의 맑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임자,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요? 참으로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쫓겨날 때만 해도 그 하늘 갔던 부자 최 영감이 저리 비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댁은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남의 눈에 억울한 피눈물을 내고 나쁜 짓으로 모은 재물이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다 자신이 지은 무서운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시 스스로의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으니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우리는 그저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웃고 살아가면 됩니다. 용석은 새댁의 지혜롭고 깊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맞습니다요. 남의 것 욕심내지 않고 우리 힘으로 번 돈으로 이렇게 임자와 마주 앉아 맛있는 쌀국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 어서 국물이 식기 전에 더 드십시오. 제가 이 큼지막한 고기 한 점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방님도 많이 드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주위가 환해질 만큼 따뜻하고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산 아래 양집 아른 기와집 마당에는 분홍빛 고운 복숭아꽃이 만발했고 그 아래에서는 용석의 커다란 덩치와 새댁의 고운 얼굴을 반반씩 쏙 빼닮은 귀여운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가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이제 단순한 나무꾼을 넘어 장터에 번듯하고 큰 나무 공방을 차렸고 새댁은 비단 가게 옆에 화려한 자수 가게를 열어 고을 여인들에게 솜씨를 가르치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심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남부럽지 않은 큰 돈을 벌었지만 두 사람은 예전에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발뻗고 나서서 도와주며 고을 사람들의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저녁,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예쁜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용석이 새댁의 어깨를 크고 든든한 팔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임자, 예전에 제가 그 무서운 최 영감 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 그 무서운 곳에서 매일 꽁보리밥만 먹으며 뼈 빠지게 일만 하다 늙어 죽었겠지요. 쫓겨난 덕분에 아주 고운 임자를 만나고 이렇게 토끼 같은 예쁜 자식들도 둘이나 얻었으니 눈물 찔끔 흘리며 쫓겨난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새댁도 용석의 넓고 따뜻한 품에 기대어 밤하늘의 달빛보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눈먼 시어머니가 저를 백냥에 팔아넘기려 하지 않았다면 한밤중에 덩치 큰 서방님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이불째로 둘러엎고 산길을 마구 달리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그저 늙은 영감의 집에서 어둡고 슬픈 눈물로만 채워졌을 것입니다.
서방님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따뜻하고 용기 있는 마음이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고 이리 눈부신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 평생의 든든한 은인이십니다. 아이고, 은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제 두 눈에는 임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예쁜 꽃송이로 보였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고운 손 절대 놓지 않고 우리 가족 웃음소리만 집 안에 매일 가득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저도 서방님과 백년해로 하며 이 따뜻한 행복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과 미소 띤 얼굴을 다정하게 비추었습니다. 억울하게 머슴살이에서 쫓겨났던 순박하고 덩치 큰 착한 사내와 모진 시집살이 끝에 돈으로 팔려갈 뻔했던 영리한 여인은 서로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그 어느 부잣집 노인네도 부럽지 않은 가득 찬 행복 속에서 오래오래 유쾌하게 잘 살았답니다.